호날두와 벨링엄만이 유일하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다른 선수인 거죠. 정말 괜찮은 육각형이에요. 벨링엄 선수가 앞서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팔각형의 선수라는 것을 이렇게 쭉 설명해 주셨는데 네. 도르트문트 때보다 좀 공격적인 위치에 이제 포진을 해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의 기용법이 벨링엄에게는 정말 커리어의 최고의 어떤 사건이 좀 될 수 있을까요?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네. 뭐 이게 최고의 사건이냐라고 묻는다면 나중에 돌아보면 최고가 아닐 수도 있으니까. 뭐 그렇죠. 그런데 굉장히 중요했던 사건인 거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또 카를로 안첼로티라는 분을 조금 알아볼 네.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이제 당연히 아리고 사키의 수제자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리고 사키 감독의 영향을 받아서 사사이에 갖고 있는 선수들을 좀 꿰어 맞추려고 했던 적이 있어요. 그때 피해를 봤던 유명한 선수가 지안프랑코 졸라 선수입니다. 졸라를 오른쪽 측면에 강제로 막 갖다 놨다는 거 아닙니까? 네. 안첼로티 감독이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파르마는 그렇게까지 총체적인 전력이 강한 팀이 아니었고 나도 경험이 부족해서 그 아리고 사키 감독에게 배운 틀대로 갈 수밖에 없었다. 그렇죠. 그게 어떻게 보면 선수를 잘 활용하는 방법과는 좀 거리가 있었던 거고. 그게 그래서 감독을 우리가 분류할 때 갖고 있는 자원에 가장 적당한 전술을 자기가 고안해내서 그거를 이제 그 팀에 입히는가 아니면 궁극적인 틀이 존재해서 있는 선수들을 무조건 자기 틀에 낑겨 넣는가. 끼워 맞추는 강제시키는. 그 두 가지 유형의 감독이 있는데 안첼로티 감독의 그 인생 역정은 처음에는 약간 그 자신의 틀에 선수들을 끼워 맞추는 그런 쪽이었다가 이 안첼로티 감독에게 깨달음을 준 인물이 등장하죠. 그게 지네딘 지단 선수입니다. 안첼로티 감독의 그 회고를 보면 유벤투스에서 지단을 만나면서 자기가 큰 깨우침을 얻었대요. 뭐냐? 이 정도의 선수라면 이거는 이 선수를 잘 활용할 수 있는 이 선수를 위한 이 선수에 의한 전술을 짜줘도 되겠구나. 그렇죠. 어떻게 보면 기존 안첼로티 전술을 초월한 존재가 나온 거죠. 그렇죠. 사실은 이게 과르디올라 감독 같은 경우도 메시 선수 가짜 9번이 사실은 메시라는 인물이기 때문에 과르디올라가 약간 양보해서 고안해낸 아이디어가 사실은 그 가짜 9번이죠. 그렇죠. 이 리오넬 메시라는 분은 강제로 컨트롤하면 안 되는 분이겠구나라는 거를 과르디올라 감독도 느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첼로티 감독이 그 느낌을 지단 선수에게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단 선수를 만났을 때부터 그 이탈리아 축구가 당시에 좋아했던 이른바 판타지 스타류의 10번. 요 이제 10번 유형의 선수의 능력치를 최대치로 발현시켜 줄 수 있는 쪽으로 안첼로티 감독이 선수에게 맞추는 쪽으로 이제 변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첼로티 감독의 명작들이 계속 터져 나오는데 그게 밀란에서의 4-3-2-1 포메이션 그러다가 4-3-1-2도 쓰고 뭐 이제 그런 것들을 썼는데 그게 이제 크리스마스 트리가 원래 에메자케 감독이 프랑스 국가대표에서 그거를 성공시켰을 때 가장 기본적인 발상은 지네딘 지단과 유리 조르카예프를 공존시켜야만 하는 상황이었고 그렇게 해야 프랑스에 가장 이롭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한 거 아니에요. 둘 다 최상의 플레이메이커였어요. 그러니까 다른 포진으로 가면 이거는 둘이 같이 그라운드에 나설 수가 없다. 근데 하나를 벤치에 둔다는 것은 너무도 손해다. 라고 판단해서 결국은 4-3-2-1을 성공시켰는데 당시에 밀란이 플레이메이커 성향의 선수를 여러 명 갖고 있었어요. 뭐 세도르프 너는 조금 양보해서 좀 연결고리 역할을 좀 성실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그런데도 또 선수가 막 더 있어요. 플레이메이커가. 아직도 우리 팀에는 마누엘 루이 코스타와 카카가 이제 카카가 새로 왔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카카 선수, 루이 코스타 선수가 같이 뛰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루이 코스타 선수가 이제 물러가고 카카 선수가 완전히 이제 운전대를 잡는 이제 그런 상황이 오지만 어쨌든 안첼로티 감독이 4-3-2-1, 4-3-1-2. 카카 선수 앞에는 뭐 예를 들어 크레스포나 셰프첸코가 오기도 하고 혹은 카카 선수 바로 앞에 그 말씀하신 인자기 선수가 또 뛰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포진을 가져가면서 AC 밀란의 또 위대한 한 시절을 이끌었는데 안첼로티 감독은 결국은 현재 자기 손에 주어진 것에 있어서 최적의 전술 포진을 찾아내는 일에 그 상당 기간의 커리어를 바친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문제로 넘어오면 올 시즌이 되는 거죠. 벤제마 선수가 떠났는데 뭐 호셀루 선수를 데려오긴 했지만
호셀루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의 완전한 선발 라인업의 주력 스트라이커가 된다고 한다면 레알 팬들이 좀 실망하시겠죠. 기본적으로 양질의 높은 퀄리티의 백업이 필요하지 않냐 해서 데려온 선수지 사실 뭐 이 선수를 에이스 공격수로 쓰고자 한 건 아니니까. 네. 그런데 와야 되는 에이스 공격수가 오지 않았죠. 호셀루 선수는 에이스까지 보조 정도로 아니니까. 생각한 거지 네. 에이스까지는 아니고. 그런데 벨링엄은 데려다 줬어요. 네. 자, 여기서 이제 카를로 안첼로티 감독 카카를 위한 포진이 다시 등장을 한 거죠. 네, 여기서.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다른 팀이었다면 그동안 안첼로티가 초반에는 시행착오를 겪기 마련인데 현재 레알 마드리드의 올 시즌만 놓고 보면 그렇죠. 시행착오 없이 그대로 들어맞은 거네요. 그대로. 그대로. 다만 비니시우스를 좀 더 포워드처럼 활용을 하고 벨링엄에게 다이아몬드 442 수치적으로 하면 이제 4312 네. 요 포진에 있어서의 이 꼭지점을 맡긴다. 여기서 이제 카카 선수와 이제 비교가 당연히 많이 나오는 이유가 카카 선수도 포워드들 뺨치게 득점을 자기가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벨링엄 선수는 뭐 최다 득점을 하고 있지만 어찌됐건 요 포진에서는 결국은 이 선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큰 거고 어떻게 보면 벨링엄 포메이션이라고도 볼 수 있죠. 지단하고 같이 뛸 때는 사실 일명 지단 포메이션이고요. 카카 최절정기 때는 일명 카카 포메이션. 지금 현재는 제가 봤을 때는 약간 심하게 말하면 벨링엄 포메이션이에요. 그 정도의 중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안첼로티 감독을 만난 것이 벨링엄 선수의 전체 커리어에 어느 정도로 기록이 될까요? 저는 무지하게 굵게 기록이 될 거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이제 레알 마드리드가 안첼로티 감독이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물망에 오르는 감독들이 있잖아요. 안첼로티만큼 벨링엄 포메이션을 쓰는 이런 시기가 아주 길지는 않을 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 뭐 사비 알론소 감독이 온다. 알론소 감독은 더욱더 현대의 아주 트렌디한 전술적 체계에 아주 해박한 사람 아닙니까? 지금 뭐 레버쿠젠에서 하고 있는 것만 봐도 그렇고 알론소 감독이 오게 되면은 벨링엄 포메이션 같은 유형을 쓸 것 같지는 않아요, 역시. 그렇죠. 그러니까 지단 감독이 오더라도 지단 감독은 물론 이제 선수의 그 개성이라든가 어떤 선수의 그런 거를 안첼로티 비슷하게 좀 살려주는 스타일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멤버의 변화가 생길 수가 있다. 그러면은 굳이 뭐 이런 형태 한 선수의 의존도가 크고 한 선수에게 또 자유도를 많이 주는 이런 형태까지는 구사할 필요가 없을 수 있잖아요. 다시 비니시우스가 원래 위치로 돌아갈 수도 그렇죠. 있고. 어떤 포진을 쓰든지 간에 벨링엄 포메이션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 있을 정도의 형태를 구사하는 시즌은 아마 레알 팬들도 이게 길게 가기를 바라시진 않을걸요. 벨링엄 선수가 지금 잘하고는 있지만 당연히. 그래서 아마 올 시즌 지금 현재 상황이 안첼로티 감독이 봤을 때 이 포진이 최적이고 이 지금의 이 레알이 활용하고 있는 이 형태는 뭐 다이아몬드 442, 4312 우리가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저는 조금 심하게 말해서 사실상 벨링엄 포메이션이다. 그렇게까지 지칭할 수 있을 정도의 시절을 지금 보내고 있는 거니까 벨링엄 선수 나중에 또 은퇴해서 만약에 자서전 같은 걸 쓰면 안첼로티 감독 때 이야기는 분명히 좀 굵게 나오지 않을까. 그럼 만약에 여기서 틀이 좀 바뀌거나 역할이 바뀐다고 역시 높은 가능성을 두고 우리가 예상을 했을 때 과연 벨링엄 선수가 달라진 틀에서도 지금 정도의 임팩트를 보여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뭐 골수 같은 건 좀 줄어들 수 있겠죠. 그건 좀 줄어들 수 골수 같은 건 줄어들 수 있는데 이미 벨링엄 선수는 이미 이전에 도르트문트에서도 벨링엄 선수가 뛴 기간에 비해서는 감독이 많이 바뀌었어요. 그쵸? 파브르 감독 있다가 뭐 테르지치 감독도 잠깐 있다가 뭐 마르코 로제 들어섰다가 또 테르지치 감독 있다가 뭐 이제 도르트문트가 감독이 좀 많이 바뀌었잖아요. 최근에. 그 감독들이 또 포메이션을 한 가지만 쓰지도 않았거든요. 도르트문트에서 이미 벨링엄 선수가 소화를 안 한 포지션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저는 예를 들어 뭐 알론소 감독이나 혹은 뭐 다른 감독이라도 훨씬 더 전술적 체계가 틀이 확고한 사람이 오더라도 벨링엄은 계속 주요 자원이 될 수 있고 도르트문트 시절을 이렇게 반추해 보더라도 도르트문트 안에서 벨링엄 선수는 물론 이제 지금처럼 완전히 이제 자신을 위한 포메이션은 아닐지언정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공격적인 영향력이 벨링엄 선수가 도르트문트에서도 증대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감독이 오든 어떤 유형의 감독이 오든 벨링엄 선수와의 궁합은 이상 없을 것이다. 앞서 말씀해 주신 팔각형 유형의 선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요. 어떤 롤을 맡아도 충분히 잘해낼 수 있는 경험과 능력이 있는 선수다. 그리고 이 선수가 심지어
꼭 뭐 자기가 마무리를 자기가 다 지으려고 하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타적인 플레이도 상당히 많이 이미 할 줄 아는 선수기 때문에 네. 뭐 다른 감독이 와서 약간 다른 틀에다가 벨링엄 선수를 배치시킨다 하더라도 저는 거기서 뭐 발생할 문제나 위험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벨링엄 선수에게 앞으로 중요한 미래 중에 하나는 또 대표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는 그 벨링엄 선수 얘기와 아주 같은 맥락인데 지금 잉글랜드가 제가 본 잉글랜드 중에선 최강입니다. 지금 가장 좋은 팀이에요. 특히 조화로 봤을 때 더 좋은 것 같아요. 주드 벨링엄, 그렇죠. 해리 케인, 데클란 라이스, 필 포든, 부카요 사카. 제가 정말 냉정하게 묻습니다. 베컴, 제라드, 스콜스, 램파드, 뭐 니키 버트, 뭐 가렛 베리, 뭐 오원 하그리브스, 뭐 마이클 오웬, 뭐 에미레스키. 자, 이 선수들 가지고 하시겠습니까? 지금 케인, 벨링엄, 라이스, 사카, 포든 이 선수들을 갖고 하겠습니까? 그러면 정말 조화로 봤을 때는 후자의 잉글랜드예요. 후자예요. 네. 그러니까 여전히 사실상 지금의 잉글랜드가 가장 여러 가지 다재다능한 툴을 지닌 다양한 유형의 선수들을 다수 보유하고 있어요. 그 다수가 각각의 스타일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서로의 단점을 보완하면서 궁극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그렇죠. 거죠. 네. 저는 이게 궁극적으로는 역시 프리미어 리그의 발전상과 궤를 같이 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러니까 베컴과 스램제가 어려서 축구 배울 때 시절과 비교하면 지금의 프리미어 리그는 완전히 이제는 뭐 대륙 스타일로 많이 지도법이나 모든 그 유소년 가르치는 방식들이 그렇게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면서 결국은 그것에 수혜를 입은 세대들이 이제 올라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잉글랜드가 정말 네임밸류는 오히려 그 베컴과 스램제가 더 높을지도 모르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잉글랜드가 더 좋은 팀이고 트로피에 훨씬 더 가까이 있는 팀도 저는 지금의 잉글랜드라고 생각합니다. 네, 진짜로. 네. 네. 그 부분에서 또 벨링엄도 아주 큰 한 건을 큰 몫을 하겠죠. 네, 할 수 있는 선수고.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벨링엄 선수의 향후 궁극적으로 어떤 선수가 될지에 대한 그 예측과 짓궂은 질문이지만 음바페, 홀란드, 벨링엄 중 누가 먼저 발롱도르를 탈 것이냐. 야, 이런 걸 또 물어봐서 나를 또 욕먹이려고 그러네. 와. 창의적인 방법이죠. 여태까지 제가 자진해서 또 욕먹을 수 있는 얘기를 제가 자진해서 다 이미 납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또 이제 벨링엄, 음바페, 홀란드 중에 누가 발롱도르를 먼저 타냐? 저는 근데 전에도 뭐 몇 차례 얘기했지만 발롱도르를 타고 안 타고가 제가 받는 그 인상, 그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그것과는 그렇게 큰 관계는 없어요. 벨링엄 선수, 음바페 선수, 홀란드 선수 중에 누가 발롱도르 먼저 탈지는 사실 잘 모르겠는데 일단 내년에 유로가 있잖아요. 벨링엄 선수가 저는 거기서 꽤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유로에서 잉글랜드는 좋은 성적을 낼 수 있다는 선택까지. 프랑스는 지금 2대회 연속 월드컵 결승을 뛴 팀입니다. 그쵸. 그리고 여전히 멤버가 좋고 내년 정도까지는 아마 제 생각에는 그리즈만 선수가 버텨줄 수 있을 거예요. 여전히 나리가에서 잘하고. 네, 그러니까 그리즈만 선수라는 플레이메이커가 없으면 또 프랑스가 조금 문제가 발생하잖아요. 조금이 아니죠. 상당히 많이 발생할 수 있죠. 제가 봤을 때는 왠지 전체적인 그 조화 면에서는 스쿼드에 잉글랜드가 결코 불리할 것 같지 않거든요. 잉글랜드가 그러니까 몇십 년 전부터 계속 풋볼이 뭐 커밍홈 한다 계속 저는 그 소리 진짜 오래 들었거든요. 커밍홈 할 날이 커밍홈 할 자격이 이제 어느 정도 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그걸 할 수 있다면 벨링엄 선수가 불리할 게 없죠. 그러니까 음바페나 홀란드에 비하면 벨링엄 선수는 분명히 후발주자이긴 합니다. 당연히 음바페 선수는 이미 뭐 월드컵 결승 2번을 뭐 날라다닌 선수고 뭐 홀란드 선수는 이미 뭐 여태까지 뭐 챔피언스리그, 분데스리가, 프리미어리그를 통해서 보여준 실적이 역시 또 어마무시하고 그런데 내년에는 뭔가 어쨌든 유로가 있잖아요. 거기서는 저는 일단 그러니까 프랑스와 잉글랜드 어디가 더 이길까요라고 물었을 때 정확치는 않지만 저는 그냥 지금 상황에서는 잉글랜드가 왠지 멤버가 더 조화롭고 뭔가 더 잘 될 수 있는 팀 같은 느낌을 저는 받아요. 해리 케인이나 부카요 사카나 데클란 라이스나 다른 또 잉글랜드 선수들에게도 당연히 기회는 있겠죠. 표가 분산되고 당연히 경쟁이 되거나. 포든 선수나 뭐 당연히 기회는 있겠지만
뭐 잉글랜드가 만약에 궁극의 성공을 정말 가져올 수만 있다면 게다가 풋볼이 정말 오랜만에 커밍홈 하는 거기 때문에 네. 그 버프도 좀 받을 거예요. 미디어에 집중이 될 것이다. 잉글랜드가 만약에 유로 우승이나 혹은 뭐 더 큰 월드컵에서 우승을 거머쥐잖아요. 그러면 정말 1966년 이후 최초의 영광 네,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잉글랜드 축구 종주국이 그렇게 했다는 거는 엄청난 화제거리가 될 거거든요. 네. 그래서 예전에 마이클 오웬 선수가 독일전에서 해트트릭하고 네. 임팩트와 버프를 좀 많이 받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 하나 먹으면 다른 팀이 먹었을 때보다 버프가 더 클 거예요. 이게 너무 오랜 기간의 또 수건이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남들이 보아도 야, 뭐 종가가 뭐 저래 뭐 그 세월이 너무 길었잖아요. 네. 저는 잉글랜드가 진짜로 이제는 한번 할 때가 되지 않았나. 그리고 그렇게 진짜로. 되면 벨링엄한테도 자연스럽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이 될 것이다. 네. 그리고 물론 이제 골을 뭐 케인 선수가 더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근데 뭐 그렇게 영향력 보여주면 예를 들어 뭐 프랑스가 뭐 월드컵 할 때 뭐 지단 선수가 뭐 결승전에서 결정적인 골들이 있긴 하지만 뭐 최고의 골잡이라서 뭐 꼭 상을 받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 것처럼 상황적으로 보면 벨링엄 선수가 좀 유리한 면이 있다. 후발 주자이긴 하지만. 그렇죠. 이렇게 그냥 상명을 비교했을 때 홀란 벨링엄을 비교했을 때. 이 말씀을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네. 지금 현재의 위상과 지금까지 이미 쌓은 업적과 그리고 선수 하나를 놨을 때 어떤 실력 비교. 여기서 제가 지금 음바페 홀란드를 다 제치고 벨링엄의 우위를 주장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뭐 벨링엄, 음바페, 홀란드 이 세 선수는 하는 역할이나 뭐 기능이나 뭐 포지션이나 이런 걸 다 토탈해서 보더라도 직접 비교가 또 조금 어려운 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메날두 선수는 정말 비교하기 좋았죠. 둘 다 어렸을 때 윙포워드처럼 출발했고 거의 공격적인 역할 나중에는 또 중앙도 둘 다 섰었고 뭐 이제 메날두 선수는 정말 그게 아주 기가 막혔는데 사실은. 그런데 벨링엄, 음바페, 홀란드는 그러니까 직접 비교가 좀 쉽지 않아요. 쉽지 않고 분명히 강조하건데 이 선수들의 실력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지금 벨링엄을 위에다 놓는 게 아니에요. 그쵸. 아니고 이명철 의원님의 그 질문 발롱도르를 누가 제일 먼저 탈 건가? 여기서 지금 상황적으로 봤을 때는 잉글랜드가 나쁘지 않아요. 대표팀의 유리함이 네, 잉글랜드가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뭐 챔피언스리그 우승 이번 시즌 끝날 때 누가 할지 모르겠지만 뭐 홀란드 선수가 거기서는 오히려 좀 유리함은 있죠. 그러니까 가장 페이보리트가 챔피언스리그에서는 그래도 맨체스터 시티일 테니까 홀란드 선수는 어쨌든 클럽에서의 유리함이 좀 있고 벨링엄도 그것은 나쁘지 않고 음바페의 파리 생제르맹은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 국가대표를 보면 저는 프랑스가 물론 강성하기는 하겠지만 지금의 잉글랜드는 저는 마음에 들어요. 꽤 마음에 들고 뭔가 정말 이제는 한 번은 할 때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사실은 러시아, 카타르까지도 잉글랜드가 정말 할 것 같지는 않았거든요. 그런데 요 다음번에 한번 그럼 내년 유로를 예측해 보셔 하면은 저는 지금 같아서는 저는 1순위 잉글랜드. 그 대표팀 성적의 우위를 통해서 이 세 선수 중에선 벨링엄이 개인으로서 거기서는 더 받는 시기가 있죠. 안타깝지만 홀란드 선수가 항상 불리할 수밖에 없죠. 노르웨이가 유로 본선도 지금 너무나도 희박해진 상황이니까. 국대에서는 어쨌든 홀란드 선수가 좀 가장 불리한 건 사실이고 잉글랜드, 프랑스는 뭐 아주 맞상대이기는 한데 왠지 저는 이번에는 한번 잉글랜드에 걸어보고 싶은 느낌이 있고 그게 만약에 실현이 됐을 때는 벨링엄 선수는 결코 불리하진 않죠. 그래서 어쨌든 뭐 벨링엄 편이니까 그냥 벨링엄으로 할래요. 그리고 그 근거도 이건 뭐 틀려도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요. 뭐 이거 틀렸다고 뭐. 재미삼아 예상해보는. 근데 참고해 볼 만한 내용은 분명하죠. 주드 벨링엄 그리고 잉글랜드까지 폭넓은 이야기들을 살펴봤는데 미래가 창창할 주드 벨링엄에 대한 이야기를 한준희 의원님과 함께 나눠봤습니다.